은 지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안 물어봐요. 거의 안 물어보니까 어디를 볼 거냐면요. 여기는 뭐 순서가 막 뒤쪽으로 가 있는데 뒤쪽으로 쭉 넘겨 볼게요. 2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아까 뭘 물어본다고요? 지렛대 효과 물어봅니다. 지렛대 효과는 그 지렛대 효과가 뭐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큰 돌을 돌멩이 있잖아요. 큰 돌을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판자떼기 딱 끼워서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끼워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자, 뭐가 부러져요? 예? 허리가 부러진다 그랬잖아, 허리가. 근데 그냥, 잘못하면, 뭐가 부러져요? 허리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살짝 뭐 이렇게 딱 괸 다음에 여기서 힘을 살짝 하게 되면 이제 괴력을 발휘합니다. 뭘 발휘해요? 괴력.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걸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도 내 돈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하죠. 그러면 은행 이자는 상대적으로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많아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지렛대 효과다. 그러니까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서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렛대 효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린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손톱깎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핀셋식으로 깎으면 안 깎입니다. 두꺼운 이 손톱이 어떻게 깎입니까?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아니면 깎기 힘들어요. 그죠? 벤치라든가 가위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사물함 있나요? 그 사물함. 괜히 물어봤네요. 사물함에 이제 예를 들어 자물통에 열쇠를 분실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꺼운 쇳덩어리 있죠? 그거를 절단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뚝 하면 잘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려요. 그래서 그거는 지렛대 효과가 아니면 감히 그거 자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뭐 더 크게 응용하는 것은요, 그 작기 같은 거 있죠? 때로는요, 막 차도 막 들어올립니다. 엄청난. 옛날에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 때 있죠? 그때는 이 지렛대 효과하고 통나무 있죠? 통나무로 이제 올려서 막 굴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올린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맥주 뚜껑 아닙니까? 맥주 뚜껑을 숟가락 대고 이렇게 했다면 안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짝 대고 해서 톡 하면, 톡 이렇게 하면 따집니다. 알겠나요? 요게 이제 지렛대 효과입니다.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래요.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귤 먹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자,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죠? 이렇게 여덟 칸 해볼게요. 자, 내 돈을 1억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에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이렇게 자, 번 돈이 혹은 벌 수 있는 돈이 이렇게 2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1억 투자하기엔 얼마 벌 수 있다고요? 2천만 원 이거 왜 이렇게 삐딱삐딱 합니까? 이렇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딱 정확하잖아요. 자, 이렇게 2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는데, 요거를 어디 갔냐면, 이렇게 좀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여기도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전액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은행 빌려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의상 이제 반은 은행에서 빌려 투자했다고 치자. 그리고 반은 내 돈.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딱 있는데 이렇게. 자,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5천만 원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죠. 그리고 은행은 우리한테 돈을 왜 빌려줍니까?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자. 그래서 애들은 대금업자입니다. 대금업자.
자, 그래서 은행이자는 4%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4%. 그러면 2천만 원을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되죠? 그죠? 추가로 이제 번 돈을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원금은 나중에 집 팔아서, 부동산 팔아서 주면 되는 거고, 추가로 번 돈이죠? 이걸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나눠 갖는데, 은행은 4%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5천만 원에 4% 하면 200만 원입니다. 0.04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주면 돼요? 200만 원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까? 내가 번 돈 아닙니까? 네, 번 돈이 무려 1,800만 원 됩니다. 얼마라고요? 1,800만 원.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 돈만 전액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은행에서 빌려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은행이 가져갈 게 얼마 돼야 한대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는 많이 투자해서 조금 버는 게 좋아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이게 도덕놈식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경제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걸 뭐라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은행 이자가 좀 싸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사채를 썼다고 치자. 뭐 써요? 사채. 거의 30%가 넘어간 사채 쓸 수 있죠. 그러면 30%면 3, 50에서 1,500만 원을 누가 가져가요? 사채업자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가져갈 돈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되겠네요. 이거를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만. 이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은행 돈하고 내 돈 합친 거 대비 은행이 가져갈 수익, 내가 가져갈 수익 합친 게 차지한 비율이죠. 이걸요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본 수익이라고요? 총자본 수익률. 자, 다시 할게요. 요 두 개 합친 금액 중에 요게 두 개 합친 금액이 차지한 비율이죠. 이걸요 총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이거 몇 프로예요? 20% 아닙니까? 맞죠? 1억 중에 2천만 원이죠? 2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총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20% 아닙니까? 은행하고 내 돈 합친 게 그냥 1억 아닙니까? 은행은 하나도 없으니까 어쨌든 합친 게 1억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가져갈 수익, 은행이 가져갈 수익이 합친 게 2천만 원이죠? 은행이 줄 돈 없으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 얼마라고요? 20%. 이것도 얼마라고요? 20%예요. 근데 은행 이자율은 이거보다 훨씬 낮죠? 4%밖에 안 되니까 가져갈 게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요거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해주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은요,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죠? 이걸요, 지분 수익이라는 겁니다.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었죠? 그러니까 이때 1년 동안 얼마 20% 벌었다 해줍니다. 몇 프로라고요? 20%. 근데 요거 볼게요. 자, 지분 수익률은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려 1,80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요 36%입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36%.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하게 되면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막 점점 커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지렛대 효과다.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고, 자, 문제 하나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네, 자, 문제 하나 정도 푼다면 299페이지. 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요번 달 말에 이게 노트를 나눠 드릴 거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하세요. 이런 걸 다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거기에 299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중간에 예지 하나 있어 없어요? 요런 형태로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자, 항상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죠? 이걸요 지분 수익이라는 겁니다.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번 돈이죠? 근데 번 돈은 장사해서 번 돈도 있겠지만 장사해서 번 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상가를 구입해서 장사해서 벌 수 있죠? 근데 대출 잔뜩 끼고 상가를 구입해서 5억에 구입했는데 1년 동안에 상가 가격이 1억 올랐습니다. 그럼 그때 팔더라도 1억은 내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번 돈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장사해서 번 돈도 포함시켜야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포함시켜야 돼요.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가격 이런 건 포함 무시해서 그런 거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어진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임대주택의 가격이 10억인데 대부 비율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차지한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죠. 그러니까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6억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6억 이렇게. 자, 요거를 전체를 다 써볼게요. 6억 해주면 항상 공이 두 개 쓰면 돼요. 거기에 그래서 000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6억.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차입 조건은 이자율 연 10%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몰라야 됩니다. 다른 거는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 이 원금은요 언제 갚아요? 나중에 부동산 팔아서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만 알면 돼요. 은행에다 우리가 은행에서 왜 돈을 빌린 거예요? 걔들이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이자만 주면 돼요. 걔들이 이자가 걔들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자율이 10%고, 그 다음에 거기에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1억이죠. 자, 항상 요 순영업소득이 요거는 입문 과정에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이따가 하겠지만 가유순 전후하면서 할 겁니다. 이때 세금 효과를 무시한다면 순영업소득이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아세요? 자, 이따가 가유순 전후할 때 세금 효과 무시하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 섞여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1억이죠? 1년간의 임대주택의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5%가 올랐네요. 자, 어쨌거나 1년 동안에 장사해서 1억을 벌긴 했어, 안 했어요? 벌긴 했는데 여기서 은행 이자를 빼야 되죠? 은행에다 줄 돈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4억 빌렸잖아요. 4억을 빌려갖고 은행 이자는 5%라겠죠? 10%네요. 10%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장사해서 번 돈입니다. 뭘해서 번 돈이라고요? 장사해 번 돈. 그리고 자, 10억 하면요 공이 3개입니다. 이렇게 10억 해주면 요거 연습했었죠? 1억 하면 항상 공을 2개 집어넣으면 돼요. 10억 하면요 공이 3개 이렇게. 1000만 원 하면요 공이 하나. 이렇게 해서 000 6개씩 쓰면 돼요. 이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 가격이 몇 프로 올랐어요? 5% 올랐잖아요. 그죠? 요거는요.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번 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다고요? 올라서 번 돈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그냥 암산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18.33% 나올 겁니다. 자, 18점 얼마라고요? 33%. 자, 그래서 자, 거기는 18% 했는데 이거 빼버려서 그래. 소점 이하는 빼서 그런 거고 18점 얼마라고요? 33% 이렇게. 그리고 자, 가끔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요건 이해되셨죠? 은행에서 빌린 돈이 은행의 이자는 싸요, 비싸요? 싸니까 은행이 가져갈 거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작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자, 지금부터 여기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이게 너저분하게 펼쳐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요거 이따도 한번 그릴 겁니다. 이렇게 또 그릴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수익률이 뭐고 오염이 뭐냐 이거 알아볼 겁니다. 자, 수익률이 뭐고 오염이 뭐냐. 우리 교재는요 어디에 있냐면 자, 거기에 28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오염 있죠? 여기서부터 쭉 내용을 쭉 진행하는데, 자, 그 교재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했는데 1년 동안에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수익률 하면 연간 단위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연. 자, 그래서 1년 동안에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5% 벌었다 해줍니다. 몇 프로라고요?
0.05 아닌가? 그러니까 요 1억을 뭐라 하냐면 투하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하 자본. 자, 집어 던졌다는 얘기죠. 베팅했다. 그런 다음에 500만 원을요. 순수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순 해주면요. 비용을 뺀 걸 얘기합니다. 뭘 뺀 거라고요? 비용 뺀 거를 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것은 뭐 비용 뺄 거 별로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1년 동안 번 돈에는 비용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비용 엄청나게 나갈 거 아닙니까?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년이 지나서 500만 원은 찾아 썼다고 치자. 가정해 보는 겁니다. 아, 이자는 찾아 썼으면 1억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 500만 원 이자를 또 주겠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몇 프로 버는 거예요? 5% 버는 거네요. 또 이자는 찾아 썼다고 치자. 그러면 1억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00만 원 또 주겠답니다. 그러면 몇 프로라고요? 5%. 이런 식으로 매년 단위로 애초에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벌었냐,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매년 단위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수익률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익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노량진이 있습니다. 노량진이 이제 1년 내내 나옵니다. 자, 친구들이 노량진에 가면은, 그 학원이 많아요, 저거요? 많으니까, 학원이 많으니까, 그 술집 같은 거 잘 될 거 아닙니까? 응급 쪽도 잘 되고, 고시원도 잘 돼서, 자,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길래, 자기도 이제 여기 가서 고시원 사업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중개업소에 딱 들렸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투자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안 팔려고요?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는요, 투자 금액이 작아지죠? 그럼 수익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요,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합니다.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한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고 가정해보자. 몇 프로라고요? 10%. 자, 노란색 어디 갔어요? 이렇게. 네? 자, 요 10%밖에 못 번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니까 10%가 높은 것들은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하죠. 10%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국은요, 몇 프로라고요? 10%밖에 못 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부동산이 싸게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데, 사실 권리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그냥 상사가 달 되면 1억 붙이고 2억 붙이고 그러는 거지. 무슨 누가 뭐 저거 정확히 계산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 계산을 잘못해갖고 좀 싸게 나온 겁니다. 싸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면요, 아파트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터넷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어디 뭐 중개업소 붙어 있는 금액이죠. 그래가지고 덜렁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싸게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왜 해외로 이민 가려고도 돈이 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애가 수술해야 되니까 또 급할 수 있는 거죠. 좀 빨리 팔려고 좀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싸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좀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 정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하려고 할 겁니까?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그래서 이걸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구 수익률. 자, 그리고 다른 형태의 용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일단 무시하세요. 자꾸 이것저것 하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자, 이렇게 마세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정리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자, 그러면 당연히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있죠. 당연히 이런 부동산은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채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작다. 이럴 경우는 이런 거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기각시킨다. 기각한다 해주면 안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고 치자. 이런 경우에도 채택은 가능하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10%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수익이죠. 요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 만큼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큰 돈은 못 벌지만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진짜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1억 투자했는데 1년 지나서 1년 동안에 실제 2,500만 원 벌었습니다. 실제 얼마 벌었다고요? 2,500원.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5% 벌은 거네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현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요 실제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1년이 지나서 실제로 벌은 수익률이죠. 그죠? 그럼 제로 시점에 지금 내가 얘를 투자할까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전혀 불필요한 겁니다. 얘는 1년이 지나서 투자가 잘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요 지금 제로 시점에 지금 시점에 얘를 투자할까 얘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얘는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투자는 항상 뭐를요? 얘랑 얘를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다만 얘가 왜 이 지역은 한 10% 정도 형성되어 있냐. 요게 왜 약간 의심스러울 뿐이지. 그럼 얘보다 이거 높으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제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해외로 이민 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려고요? 이민 가려고 부동산 내놨죠. 내놨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중개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아주 좋네요. 자기한테 팔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얼마 줄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팔으려고 내놨는데 너 얼마 줄래 했더니 그놈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요? 여러 번 했는데 꺼져 그럴 거 아닙니까? 하긴 했는데 그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당연히 내 입장에선 내가 아무리 아파트를 금매로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 싸게 구입한 가격 그대로 팔려나요? 당연히 제 가격 받고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겠나요?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 해요?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요? 10%가 될 때까지. 되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장사 잘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요 금매로 어떻게 싸게 구입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만 큰 돈을 버는 거지 그 다음 사람들은요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 이 정도밖에 못 번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과 뭐는 같아져요? 요구 수익률 같아집니다. 되겠나요? 처음에 장사 잘해서 큰 돈 버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랑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사람이 팔 때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파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요, 이 정도 밖에는 못 번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거 말로 물어보면 또 다 못 풉니다, 이거. 자, 간단한 얘기인데, 또 이제 문제로 물어보면 또 못 풀어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 해? 살려고 하니까.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떨어지겠죠? 얘보다 높은 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같아질 때까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기억하세요. 나중에 연습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오염. 자, 오염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안 하는 것들 하지 마세요. 자, 거기 2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자, 오염이라고 돼 있어 안 했어요? 아래쪽 있죠? 세 번째 줄에 볼게요. 세 번째 줄에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혹은요 바로 밑에 투자 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 가능성 이걸요 오염이라 하는데 자 그래도 가장 정확한 표현 자체는 이런 표현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는 기대 수익이 있다면 기대 수익 혹은요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에서 자,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이런 표현이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이걸요, 위험이다. 벗어날 가능성이 크면요, 위험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작으면요, 위험이 작다입니다. 나 무슨 얘기 모르겠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부동산은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단순히 예측했을려나요? 아, 무슨 신입니까?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부동산은 이렇게. 자, 1억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 고시원 경기가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상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경기가 좋을 경우는 한 2,1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요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래요.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뭐 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 있죠? 몇몇한테 물어봐서 뭐 평균을 내봤더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0%,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40%, 이렇게 100% 중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걸 평균을 내본 겁니다.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자,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요? 0.2. 그다음에 40 곱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얼마요? 0.4. 이렇게 해주면 1년 동안에 기대된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요?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기대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20% 정도 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얘는 기대 수익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잘해도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100만 원 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면 100만 원 들어오고 잘못하면 100만 원 까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자, 요 S라는 것은요, 요거는 술집을 얘기합니다. 술. S. 무슨 집이라고요? 술집. 어떤 술집이 딱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요 술집인데, 1억 투자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봤더니, 1년 동안에 기대된 수익이 2천만 원 딱 나왔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0%네요. 20%인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술집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좋을 경우는요 한 8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술집 잘하면 사람들 와서 막 술 잔뜩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주 팍팍 시키고. 자, 그 다음에 뭐 불황일 경우는 사람들이 돈도 없으니까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집에서 소주나 먹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그래서 확률은 자,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요 20%, 이렇게 될 확률 40%. 요것도 한번 평균 내볼게요. 자, 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8천 곱하기 0.4 플러스 2천 곱하기 0.2 플러스 마이너스 4천 곱하기 0.4 있죠? 이렇게 되면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냥 2천 나와요. 그럼 이것도 기대치 수익률이 얼마예요? 20% 아닙니까? 근데 얘는 자, 기대치가 2천만 원인데 자, 경기가 좋을 때는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죠? 맞지 않나요? 경기 나쁘면 잘못하면요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는데 잘하면 쪽박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근데 얘는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작죠.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자, 은행에다 예치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디 은행에다 예치하면 1억 예치하게 되면 1년 동안에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근데 은행은 그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5천만 원이 안 되는 것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지원을 해줍니다.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나빠도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그러니까 어쩌거나 경기가 이렇게 500만 원 들어오는데, 자,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나빠도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그러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오염이 없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오염 없다. 자, 이때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5%,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위험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이거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 왜 이렇게 높이 올려놔갖고 이렇게 자, 뭐라고요?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고는 기대치가 딱 있는데, 잘하면 대박. 자, 쪽박 난다는 얘기죠? 이걸요. 오염이 크다.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못 조금 까지는 거 아닙니까? 오염이 작다. 잘해도 이만큼, 못해도 이만큼이죠? 이걸요. 오염이 없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염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알고 있고,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그럼 지금까지는 오염이 크다 작다 이것만 얘기했는데,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그 다음 이런 걸 뭐라고? 오염이 작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 우리는 다 일단은 이렇게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 모두 다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오염 회피형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 생각해 볼게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자, 얘랑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을 경우는요, 가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기대치가 차이가 안 난다면,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면 굳이 위험한 걸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내가 예상했던 만큼 있죠? 딱 들어온 걸 바라는 거지. 굳이 벗어난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굴 가져간다고요? 이걸 오염 회피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염 회피형.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대치가 동일하는데 막 오염이 큰 거 있죠? 요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요, 오염 선호형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비합리적인 인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가능하면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요? 오염 회피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염 뭐라고요? 회피형. 이렇게 말하세요. 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염이 크다 작다 이것만 얘기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냐 이거 알아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그 289페이지에 맨 위에 오염의 유형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오염이 크다 작다만 얘기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지거나 작아지나 이런 얘기를 안 했죠? 그거 알아본 겁니다. 여기는 크게 맨 먼저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금융적 위험, 세 번째는요, 자, 법적 위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이렇게 마지막으로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그래서 이거를 사금 법인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금 법 인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오염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오염이 있구나.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자, 기대치에서 벗어나가서 큰 걸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작으면요, 오염이 작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 자, 이 사업상의 위험은 유독히 고시원 사업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이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먼저 여기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위치적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시장 위험은요, 예를 들어서, 자, 고시원 경기가 침체될 수가 있어 없어요? 침체될 수 있죠. 그래서 큰 돈을 벌거나 고시원계 호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걸요, 시장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운영 위험은요, 자기가 고시원을 차렸는데 총무한테 맡겨놓고 자기 맨날 놀기만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방만한 경영을 한다든가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면
크게 손해봐야 안 봐요? 볼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요, 자, 입지 선정을 실패하는 바람에,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저기다 이제 여기다 원룸을 딱 차렸는데, 어느 날,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라 장사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는데, 어느 날, 요 앞에 장례시장이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장례식 들어가면 얘들 공부하는 애들이 맨날 시체 보니까 안 될 수 있죠? 입지가 잘못 선정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게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요, 위치적 위험. 이번에 금융적 위험 알아볼게요. 금융적 위험은요, 아까 타인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타인 자본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뭐라고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의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지분 수익률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했었죠? 지분 수익률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 돈이 커지면 지분 수도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나중에 뭐 경기가 변동되는 바람에 그만큼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장사 같은 거 안 되면 채무 불이행 위험도 그만큼 커져요, 작아져요? 어시죠? 경기 변동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이걸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까지가 지렛대 효과 아닙니까? 근데 지렛대 효과를 얘기할 때는 제가 아까 위험이라는 얘기는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은행 돈을 많이 은행 돈 많이 빌리게 되면 나중에 경기가 변동되거나 이런 바람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야 작아져?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요, 예를 들어서 법적 환경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법적 환경.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이 원래는 그 상업지역이라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날 정부가 여기다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런 바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게 손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가 정부 정책이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이 변할 수 있죠. 그럼에 따라서 크게 손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요,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원래 인플레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은 뭐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손해봐요? 화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제 100만 원짜리 화폐인데 이게 100만 원입니다. 화폐예요. 근데 이걸로 옛날에는 물건 10개를 구입했죠. 근데 지금은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똑같이 생긴 100만 원으로 물건 5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이 100만 원으로. 그러면 이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손해봐요? 화폐로. 그런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요? 실물자산이니까 부동산도 실물자산 아닙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게 있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네, 비싼데 다음 주에 이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뭘로 빌려요?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는요, 인플레가 심해지면 은행이 막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변동금리로 빌렸을 때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레이트에 좀 뭐라고요? 이자율. 그것 때문에 손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인플레 위험해 좀 돼요. 되겠죠?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요, 요거는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팔려고 내놨을 때 그 금방 한두 달 내에 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가나 공장이나 토지 같은 거는 5년이 되도록 10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빈번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팔다 못 팔아서 결국은요,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헐값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번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 시장 가치가 크게 손해나서 시장 가치 손실분 있죠? 이런 걸, 빈번한 거래가 없는 경우는 헐값에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시장 가치 손실분 이런 걸요, 결국 환금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빈번한 거래가 없는 경우는 크게 손해보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위험이 커지거나 작아지냐 이런 얘기를 쭉 알아본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거꾸로 잠깐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2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5페이지. 자, 거기에 요구승률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요 지역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 좀 알아볼게요. 요 지역은요, 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다른 술집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왜 10%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 알아볼게요. 자, 요쪽으로 잠깐 오겠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우리 이제 그 경영학의 이제 재무관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볼게요. 이쪽으로. 자,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한 3% 정도라 치자. 예금 이자율이. 그죠?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는 겁니다. 상품별로 차이가 나지만 평균 잡았을 때 한 3%라고 치자. 상품 잡았을 때. 근데 자, 이따 집에 가시다가 저축은행 잠깐 들려봐요. 저축은행은요, 자, 이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5% 정도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5%. 왜 이렇게 높은가 볼게요. 높으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한테 예금 받죠? 그럼 이 돈 가지고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돈은 뭐 애들 못 갚으면요, 아파트 팔아서 회수하면 되죠. 네, 그러거나 아니면 신용도 아주 좋은 사람 있잖아요. 1등급에서 3등급 뭐 이런 사람도 빌려줍니다. 아파트 건설사도요, 주로 이제 1군 건설업체 같은 거 있죠. 삼성, 뭐 대우 이런 데 막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돈 빌려줬다가 회수를 못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했다가 못 돌려줄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예금 받죠? 그럼 얘들은 주로 담보대출 해주더라도 추가 담보대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추가로. 그죠? 그리고 신용도요, 한 6등급, 7등급 된 사람 있죠? 안 좋은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그리고 건설사도요, 주로 이제 2군 건설업체 있죠? 약간 좀, 그 브랜드가 떨어진 업체 있죠? 여기다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빌려줬다가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아파트 막 건설사들 있죠? 1군 건설업체가 아니라 2군 있잖아요. 건영 아파트라는 게 이런 거. 거기다 막 빌려줬다가 거기 수도권 외곽 쪽에 아파트 무진장 지어대죠? 그때 막 빌려줬다가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회수를 못했던 겁니다. 그죠? 회수를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 넘어가는 이하짜리는요, 정부에서 뭐랄까요? 보증을 섰던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럼 갚아줘야 안 갚아줘야 돼요?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도 건설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를 못한 거죠. 분양이 안 돼서.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다 갚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갚아주고 났더니 돈을 회수해야 되죠? 그죠? 그 당시에 뭐 솔로몬 저축은행이라든가 토마토, 제일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다 그냥 팔아치운 겁니다. 퇴출시키고 아니면 없애버린 겁니다. 공적자금 투입해서.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얘네들도 거기다 투자했다가 우리가 여기다 예금했다가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5천만 원 넘어가는 것은 회수를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럼 뭐하러 여기다 예금합니까? 여기다 예금하죠? 그죠? 근데 얘들이 그러는 겁니다. 고객님, 우리는 그래도 이자를 더 주겠습니다. 나온다면 행여나 약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자 더 준다니까 예금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요구승률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3% 외에도 추가로 한 2% 정도 더 준다면 예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결국은요, 요구승률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요거를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당연히 그 상응하는 수익률을 더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요 2%를 뭐라고 하냐면 위험 할증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 뭐라고요? 할증률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 이 글씨가 엉망인데, 자, 요 무위험률은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은행에다 예금하면 위험이 있어 없어요?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왜 한 4% 받으려고 하냐? 요거는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1년 동안 이거 못 쓰는 거죠? 그죠? 중간에 포기하면 이거는요, 은행이 이자 안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못 쓰는 거에 대한 대가 있죠? 보관료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시간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뭐라고요? 오염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짝 넘기세요. 자, 이 오염에는요 내가 잘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고 내가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겁니다.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쥐가 잘해서 쥐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입지를 개판 선정하면요 그게 손해보죠. 이건 자신이 잘해서 못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에 이 지역에는 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는 고시원도 좀 전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따가 하겠지만 이거를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이따 할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 하나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노량진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마찬가지로 아니 여기는 왜 2% 추가로 요구하냐면 내가 잘해서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따라 결정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술집은 더 높을 수 있고 알겠나요? 편의점도 낮을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 이 정도는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노량진의 모든 고시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정도는 추가로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아까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인플레가 심해지면 이만큼만 받으면 투자자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있다면 요거 당연히 추가로 받아내요 안 받아내요?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예상된 인플레율. 요거는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자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요 피셔의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뭐라고요? 요구승리의 정체인데 이게 이제 감이 오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있죠? 요 정도의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추가로 이 정도 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위험이라면 자 이 금융권에 가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위험 수준에 따라서 되셨죠? 근데 얘보다 얘가 더 크죠? 다음에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이거 되겠죠? 다시 할게요. 요구 수익률은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용도라든가 어떤 그죠? 용도라든가 지형적인 요건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 위험 수준에 따라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힘들게 얘기는 했는데 약간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90페이지 요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위험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투자 결정할 것인가 이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 해줍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쓰레기입니까? 날 처리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위험을 뭐라고요? 네,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위험 뭐라고요? 처리 방법. 어디냐면 여기는 관리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290페이지 보시니까 위험의 전가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의 회피가 있는데 위험을 제어하겠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보수적 예측기법 그리고 위험조정 할인율법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르죠. 이거 어떤 식으로 이 위험을 반영해서 투자 결정할 것인가 이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1등이 뭐냐면 위험조정 할인율법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위험조정 할인율법.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게 아까 맨 구석탱이에서 전 시간에 써놨던 것처럼 이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뭐라고요? 분석법. 이렇게. 요게 이제 1등입니다. 1등. 자, 요거 1등이고, 두 번째는요,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요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렇게. 요 두 개가 이제 투자론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뭐라고요? 주인공. 특히 요게 더 주인공이고, 요거는 약간 못 미치는 주인공입니다. 됐나요? 요거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1년에 처분했을 때 이걸요,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해줍니다. 근데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까 뭐라고요? 요구수익이라는 건데, 요걸로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어떤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따 할 겁니다. 이거 그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요, 순원가 해줍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해주는데, 자, 저 지역이 위험이 커졌다고 치자. 뭐가 커졌다고요? 위험이 커지면, 사람들은 위험 할증률을 높이려고 낮추려고 해? 오염 커지면 할증 높이려고 하죠. 오염이 커지면 요구한 수를 높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구수를 높이려고 하니까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됩니다. 뭐라고요? 낮게.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순원가라고 하죠. 순원가도 낮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할 거예요. 이따 하기로 하고. 자, 포트폴리오 요거 하려고 여태 하는 겁니다. 요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아까 돈이 30억 많은 사람들은 한 군데만 투자해,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해요? 나눠 투자하는데,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게 되면 분산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다만요,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뭘 줄여요?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1시간 잠깐 쉬었다 할 겁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이제 주인공입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할 것이고, 요거 가지고 이제 계속 수업 끝날 때가 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간단히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는요, 조금 이따 시험 끝날 때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주인공이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알아볼게요. 뭘 알아본다고요? 잡다한. 자, 먼저, 오염을 전가하겠다. 오염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해야 될 오염을 타인에게 떠넘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임대료를 월 임대료로 2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5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1년 정도 지났더니 인플레가 심해졌죠. 그럼 인플레가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냥 200만 원만 계속 받으니까 집주인 손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인플레가 심해지면 요 임대료 올리겠다 이렇게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걸요, 오염을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부담해야 될 오염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오염의 전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오염을 전가시킨 겁니다. 이번에 오염을 아예 제외하겠다. 오염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투자는 아예 투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만 생기면 어디 가가요? 정기예금에 묻어놓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됐죠? 세 번째는요, 보수적 예측기법이라고 있는데, 얘는요, 우리 1억 투자해서 1년 후에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얘는 호황 보통 다 무시합니다. 다 뭐라고요? 그 다음, 최악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최악의 경우는 얼마라고요? 500만 원 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5%다. 이렇게 해서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웬만한 데 하나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이것도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개론 시험을, 부동산 학개론 시험을 봤는데 20문제는 분명히 내가 답을 어디에 했는지 다 안다는 얘기죠. 근데 5문제가 답을 요구했는지 저거 하는지 헷갈려죠. 이때는 다 맞췄다고 채점하는 것이죠. 이걸 낙관적인 채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틀렸다고 채점하는 거죠. 이걸요, 비관적 혹은 보수적 채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0만 원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보수적 예측기법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민감도 분석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간단하지 않니? 그 내용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니. 이거는 민감도 분석기법이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뭐냐면 기대 수익을 계산하려면 뭘 계산한다고요? 기대 수익이라는 기대 수익 같은 거 계산하려면 일단 임대료 같은 거 잘 예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공실 같은 것도 잘 예측해야 됩니다.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각종 경비도 잘 예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예측해서 이제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애초에 자 예측치를 다른 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대료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변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공실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 이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변동시켜 봤을 때 얘가 가장 크게 변하는 거 있죠. 요걸 찾아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실이 가장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오염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공실만 애초에 예측키가 3%라면 3% 정도만 계속 부동산 팔을 때까지 유지만 해준다면 오염이 커지자고요?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아예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대충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엑스트라급인데 얘는요 그래 조연급은 됩니다. 뭐 된다고요? 조연급. 자, 일단은 여기서 말한 평균은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아까 기대 수익률은 각 상황하의 수익을 가중 평균한 거죠. 저기 있잖아요, 저거 수익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 분산은요 오염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오염. 그래서 오염도 이따가 오늘 좀 하기 힘든데 나중에 할 겁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뭘로 가능하다고요? 분산.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오염은 뭘로 측정할 수 있다고요? 분산과 그 다음에요 분산을요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표준 편차. 자, 이걸로 시그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씁니다. 이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이 큰 거죠. 이걸 몇 프로다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염 작은 건 몇 프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뭘로 측정한다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 측정하는데 요거는 제가 3월 달에 계산하는 거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3월 달. 왜냐하면 지금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해도 돼요.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딱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의 그래프로. 잡으세요. 자, 기대 수익률과 수익률을 분산, 기대 수익률과 오염 있죠? 요거는 기대 수익률, 얘는요, 오염 딱 한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어 보는 겁니다. 부동산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점을 찍어 본다면, 이렇게. 아까,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오염 회피형 투자를 가정합니다. 오염 회피형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합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오염이 똑같다면요 당연히 기대치가 높은 걸 선택하겠죠.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다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도박하는 사람을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합리적인 인간. 자, 그럼 기대치가 동일한데 오염이 큰 거는요 도박하는 사람 있죠. 잘하면 대박 쪽박 나는 거 아시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비합리적인 인간입니다. 다 일반적인 사람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고 B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습니다. C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고 점을 찍어보니까 D는 여기 있죠. 그러면 일단은 C하고 D는 일단 기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오염이 작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 빨간 거 입체적으로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번에는 거꾸로 A하고 B는 일단 오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죠?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기대 수익률이 높죠?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 해줍니다. 이런 걸요, 지배한다. 얘는 이런 걸 지배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런 걸 지배한다는 얘기죠? 이걸 충족하는 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A나 C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하나, A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A는 C보다 일단 위험도 크잖아요. 기대치도 높죠?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편법적으로 변이계수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계수라고요? 변이계수는요,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위험. 이렇게 해주면, 자, A라는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10%인데, 위험은 예를 들어 5%라고 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0.05가 돼요. 0.5가 돼요. 그럼 얘는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은 얼마라고요? 0.5%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 C라는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10%인데 위험은요, 예를 들어서 1%라고 치자. 그러면 계산하니까 얼마요? 0.1이죠? 요거는요, 기대 수익률 1%당 위험 얼마라고요? 0.1%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작은 게 좋겠죠? 요거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변이계수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요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 이거까지 해야 되나? 자, 대충 아시겠죠? 근데, A나 C나, 그냥 여기까지만 하세요. 괜히 했다가 더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이걸 편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자체로는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자체는 떨어지고, 조금 이따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여기에 연결돼서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잠시 할 겁니다.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연결되는 바람에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40페이지. 자, 1번 볼게요. 1번.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 채택된다고 했죠? 자, 얘가 얘보다는 클 때 채택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이건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은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감소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할게요.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무위험률이, 얘는 요구 수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요거랑 요거 다 더한 거죠? 그죠? 만약에 무위험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은행 이자율이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시키는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 있죠?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다. 5년이 되도록 안 팔렸다는 얘기죠? 1년 만에 팔아야 되는데 계속 안 팔리는 바람에 헐값에 팔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요, 아까 요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 혹은요,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다른 거 지금 가늠하지 마세요. 4번 볼게요. 4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하죠. 우리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높은 수익을 더해서 요구하려고 할 겁니다. 맞는 겁니다. 이번에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하여 자, 투자자는요, 그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와 연결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원룸을 하나 딱 운영하는데, 전부 다 일용직 근로자만 다 집어넣었다. 그럴 경우는, 자,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를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일부는 일용직 근로자, 일부는요, 자, 공인중개사, 일부는요, 저기 장사하시는 분들, 일부는요, 회사 다니는 분, 이렇게 다양한 임차인으로 선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거 잠시 후에 할 겁니다. 3번 해볼게요.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죠. 이것도 위험의 전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여기서 위험 관리 방법은 이게 예전에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위험 관리라는 게 뭐냐면 위험이 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끄집어낼게요. 위험이 뭐라고요? 예, 위험이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가 커졌다고요?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위험이 커졌으니까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요거 안 했는데, 아까 이거 지웠는데,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을 높이려고 낮추려고요? 놓치려고 하죠? 그러면 아까 들어온 돈을 할인했을 때, 할인한다고 했죠?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할인율. 그래서, 자,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사양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상향 조정하고, 기타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든가 평균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애매모호한 문제여서 그 전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죠. 돈만 생기면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제외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요거 7번에 자, 시장 상황별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제가 3월 달에 계산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네, 지금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라.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두 가지 형태. 자, 볼게요. 어디 갔냐면, 오늘 심하게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거기에 요거는 뭐 분산까지 계산해라 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기대 수익률만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예, 자, 여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1억을 투자하게 되면 문제에서 1년 동안에 경기가 불황이 될 수도 있죠. 보통이 될 수 있고 호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황일 경우는 1,000만 원이 들어온답니다.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보통일 경우는요, 2,000만 원. 호황일 때는요, 3,000만 원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될 확률을 주어지겠죠. 확률은요, 30%, 40%, 30%입니다. 30%, 40%, 30%. 이렇게 주어질 때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 우리 예전에 연습한 것처럼, 자, 1000 곱하기 0.3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플러스 3000 곱하기 0.3 하면은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곧바로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20%. 이렇게 해서 답하면 되는데, 문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각 상황하에 수익률이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서 불황일 경우는 몇 프로요? 1,000만 원 벌 수 있죠. 그러니까 10% 벌 수 있네요.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10%.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 2,000만 원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몇 프로 하고요? 20%. 자, 다음에 자, 호황일 때는 30%죠. 30%. 이렇게 해서 곧바로 각 상황하의 수익이 바로 주어진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더 쉽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10% 곱하기 0.3. 한쪽은 항상 두 개 100분율이면 한쪽은 100분율이면 한쪽은 소수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0.3. 10% 곱하기 0.3. 자, 플러스. 자, 20%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그 다음 플러스 30% 곱하기 얼마요? 0.3.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20%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하여튼 20%고 분산은 3월 달에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